예정된 전쟁. 이 책 내용의 순서는 중국의 부상, 역사의 교훈, 중국 대 미국, 그리고 작가의 결론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선 책 주제를 관통하는 개념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세계 패권국인 미국, 그리고 이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론 이 책에 대한 저희 3주의 해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충돌,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해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이었던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상세히 쓴 이유를 서두에 밝힙니다. 나의 역사 기록이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도구라고 인정받는다면 미래가 과거를 그대로 비추지는 않더라도 인간사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드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비단 다른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만의 충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확정질 순 없지만,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부상과 기존의 그리스 내의 1인자였던 스파르타의 위기감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두 국가가 강성해지기 전에 5세기 내내 페르시아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때는 그리스 연합국으로 똘똘 뭉쳤고 서로 비교할 새 없이 초강대국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아테네는 동맹 제국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여전히 명실명부한 1인자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겨루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재하며 노력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잠재적 충돌은 마치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 터지고 맙니다. 즉 영국, 독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 사이에 첨예한 눈치 싸움 중에 보스니아 황태자 암살 사건이 촉매가 되어 전쟁이 발발한 것과 같이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코린토스가 중립국인 코르키아를 자극한 것입니다. 사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직접적인 문제가 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전쟁에 대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의 패권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가 작용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우린 역사책으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즉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위협을 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혼란 상황이란 것이지요. 저자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 간의 대외 관계에 유사한 맥락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현재로 돌아와 정말 이러한 접근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 질서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 당시 신흥 세력으로 떠오른 미국은 나라 안과 밖에서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우월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경쟁국들의 압박을 가하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쿠바로부터 에스파냐를, 베네수엘라로부터 독일과 영국 등 경쟁 세력들을 밀어내었고, 먼로 독트린을 통해 유럽의 개입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외교 방침을 선언하며 미국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랜을 통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우주체제를 출범시키며 달러를 거쳐야지만 국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등을 출범시키며 전세계 국제금융, 무역, 통화 등을 장악하였습니다.
유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아시아 지역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미국은 자유시장과 인권 등 정치적 신념에 녹아있는 민주적 권리가 전 세계 누구에게나 이롭다고 믿으며 모든 가치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20세기 초 형성된 미국 중심의 질서에는 이 모든 것이 함께 녹아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그 결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미국은 마침내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행위자 중국을 알아볼까요? 나폴레옹은 무려 2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잠에 빠져있는 중국을 깨우지 마라! 중국이 깨어드는 순간 온 세상이 뒤흔들릴 테니 봉주르. 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단잠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나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민족들이 건국한 왕조가 흥망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의 중국인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라의 치욕이 되었던 근대시대 굴욕, 특히 난징 사건을 생각하며 물망국치, 즉 절대로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문구를 마음에 새기며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치욕을 대갚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찬란했던 중국 고전사상의 부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중국을 세계경제 2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볼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은 아주 설레는 중국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 아시아 강국이었던 청나라의 황금시대를 재현하는 것, 바로 차이나 드림, 중국몽입니다. 그것은 아주 장기적이고 원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21년까지 적당히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 것. 두 번째, 49년까지 중국을 현대적이고 부유하고 강력한 진짜 선진국으로 만들 것. 만약 이 두 번째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미국 경제의 3배 규모가 되는 경제를 가지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그래프를 보면 꾸준하고 신속하게 중국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시진핑은 여러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목표들을 발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와 강도의 반부패 운동을 시작으로 과학, 기술, 혁신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전 세계의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륙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1대1로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분은 중국이 미국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들이 최고라 믿는 그 자부심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미국과 중국은 정말 뼛속부터 다른, 아예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 같습니다. 중국은 공자의 첫 번째 계율, 내 자리를 알라를 지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도 평등도 아닌 질서입니다. 그것이 정치에도 고스란히 핵심 가치가 되는데 전통적으로도 황제가 서열의 맨 꼭대기에 있으면서 질서를 유지해왔죠. 과거 여러 나라에게서 조공을 받던 그 구태의연한 것 같은 그 개념을 현재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교 정책에서도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며 그들로부터 중국의 우월함을 존중받아야 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은 조화로운 공존이며 질서라 믿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중국,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아주 무섭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패권국인 미국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하기나 할까요? 책의 저자는 4부에서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다며 극단적인 상황을 저지했던 사례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요인 12가지를 소개합니다. 12가지 내용을 추리고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국가보다 더 큰 어떠한 존재가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갈등에서 교황의 역할이 그러했고 유럽연합은 독일을 군사적 능력이 거의 없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통제했습니다. 국가 위에 어떠한 존재 혹은 단체가 특정 국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요인을 제시한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로 과거 성장하는 미국에 대한 영국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영국은 주변국의 견제가 끊이지 않는 나라로 미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기엔 영국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영국은 미국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최소화하고
미래에 더 큰 협력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자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의 견제가 이 두 나라의 갈등을 완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저자는 전면전은 타당한 선택지가 아니라며 핵무기의 공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전면전은 승자 없는 싸움으로 자국민 수천만, 수억 명을 죽게 만드는 선택이며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상호 확증 경제 파괴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양국 쌍방 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군 고위급 인사 간에도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요인과 사례를 통하여 저자가 제시하는 방향은 어떠할까요?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저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4억 인구와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이 성장하는 것은 해결책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가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교훈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대중국 모든 전략적 선택지를 검토하길 권고합니다. 지금의 포용과 견제를 동시에 하는 전략 외에 더 나으면서 실현 가능한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수용과 협상을 적절히 활용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약점을 이용해서 힘을 빼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쏟아야 할 관심을 쏟는다면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마무리합니다. 핵심 국가 이익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자본만이 아니라 지적 감각까지 쏟아 종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아주 신중히 짜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을 읽어보니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지금보다 더욱 첨예해지면 그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는 격심한 대립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 정세에 끌려다니지 않고 평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일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면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도 무작정 미국과 대립의 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 준비를 통해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국제 정세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3조의 예정된 전쟁 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